전세를 주택 가격의 부양 정책으로 썼던 정부가 전세 보증금 시장과 전세 시장을 키웠기 때문에 사건, 사고, 피해고 많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또 갑자기 뭐 전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건 완전 유체이탈 화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세 제도 자체는 뭐 없애니 많이 이런 말은 선 넘은 거고요. 전세 보증금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면은 전세 시장 알아서 조정될 겁니다. 네, 아파트 경제핫스팟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전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역전세난 이야기가 요즘 나오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일단은 네. 전세 보증금 총액이 예. 집계치마다 다르지만 대략 다들 1,000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해요. 네, 1,000조요. 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1,000조고 네. 그 1,000조의 구성은 그 가계의 금융 자산으로 한 830조 원 정도 네. 이렇게 돼 있고 전세 대출이 한 170조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 전세 시장 규모가 뭐 소위 뭐 100조 넘네 맞네 이런 거여가지고 전세는 보통 취급도 안 했었는데 네.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세 보증 금액도 올라가고 네. 또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전세 시장이 엄청 커서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10%가 전세가액이 네. 지수 레벨로 빠졌다 그러면은 아. 100조 빠진다는 얘기여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역전세 환경에서 100조 원 정도 되는 그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구두로 드디어 말을 꺼냈는데 그 100조가 나온 거는 네. 지수 레벨이 한 10%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조 정도 되고 한은에서 그 얼마 전에도 자료를 냈는데 네. 1년에 임대차 거래가 몇 건 정도 이루어지냐면은 1년에 통상 200에서 250만 건 정도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매는 이제 80만 건에서 100만 건 정도 이루어져요. 임대차 거래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네요. 편인데 임대 거래는 왜냐면 2년 단위로 좀 이루어지면 그렇죠. 4년 단위로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역전세 환경이고요. 평균적으로는 그 2년 전 임대차 네. 금액이랑 비교하면 7천만 원 빠져요. 그럼 100만 채 곱하기 7천만 원도 70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몇 조 원 레벨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레벨이고 근데 하는 자료 재밌었던 게 100만 채라고 하면은 네. 그중에 75만 채인 4분의 3은 5천만 원 이하니까 아마 이 경우는 대부분 다 알아서 조달하실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건 25만 채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 7천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1억 넘고 1억 5천 넘고 2억 넘고 2억 5천 넘고 3억 넘고 그래서 평균 2억이 넘어서 그러면 25만 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네. 역전세 환경에 놓이는데 이분 평균이 2억 원이니까 아. 이게 이제 합치면 한 50조 정도 되는 사이즈여가지고 역전세 금액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긴 하네요. 근데 최근에 이게 또 연관해서 전세 사기 이슈도 네. 있잖아요. 네. 전세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이거 뭐 한국에만 있는 거다 전세는. 그거는 그 가능합니까? 이거? 예를 들면 뭐 무단횡단해서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뭐 무단횡단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만한데 네. 근데 전세라는 거는 전세 그 자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제 선택한 임차 제도니까 네. 그거를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와서는 못 없애요. 근데 그 전세를 정부가 부양했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약세로 빠질 때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투자자의 그 유입을 바랬었던 입장에서는 전세를 좀 부양하고 싶은데 전세금 조달을 올 현금으로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전세금 조달을 대출로 해라. 네. 이러면서 전세 대출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고 그 전세 대출액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 약세일 때 MB가 1억에서 2억으로 늘려줬고요. 그러니까 전세 1억일 때는 한 1억 5천 대출 전세였는데 네. 대출이 2억으로 늘어나니까 아. 정말 쉽게 3억 전세로 올라가는 거고요. 2014년 약세장일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2억에서 5억으로 올려줬는데요. 그러니까 전세 3억 정도 유지가 됐었다가 이제 전세 대출 5억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 6억까지는 쉽게 올라가는 네. 거니까 그럼 전세 끼고 갭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전세 금액이 6억까지는 쉽게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은 매매가 6억 이하 주택들이 얼마든지 갭 투자를 해서 이걸 더 위로 올려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네. 해가지고 투자 수요가 붙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주택 가격의 부양 정책으로 썼던 정부가 네. 전세 보증금 시장과 전세 시장을 키웠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시장이 커지니까 사건, 사고, 네. 피해고 많아지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여기서 갑자기 뭐 전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건 완전 유체이탈 화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세 제도 자체는 뭐 없애니 많이 이런 말은 그 정부도 제가 생각할 땐 선 넘은 거고요. 네. 전세 보증금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면은 아, 전세 시장 알아서 조정될 네. 겁니다. 보증금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대출을 줄이면은 네. 보증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순전세에서 준전세로 네.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전세 시장 규모가 좀 줄어들고 전세 시장 규모가 좀 줄어들면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 규모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정부는 그 펌핑해서 키우던 이런 거에서만 발을 빼도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갭 투자를 키웠다고 보시는 쪽인 거죠? 아 그럼요. 네. 전세 대출 확대 정책은 네. 갭 투자를 키우는 정책이었죠. 그러면은 전세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그 대출 한도를 좀 축소하는 거 말고 뭔가 좀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소위 그 매운맛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제도를 없애자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매운맛 5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그냥 과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뭐 전세금지법을 만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세 살면 네. 막 벌금 때리고 이러면 네. 전세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이제 근데 네. 그거는 현실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주택가격 약세일 때 주택 가격을 부양할 목적으로 그러면서 전세 대출을 늘렸던 게 2010년대부터 나타났던 변화였고 네. 과거에는 전세가 이제 정말 순수한 그 서민 주거의 한 연장선에서 전세가 사실 서민 주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보증금을 그렇게 20년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네. 돈이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경우에 정말 월세를 살죠. 근데 전세는 어느 정도 매매를 가기 전 단계에 네. 해당하는 그런 금액인데 그래도 이거를 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면서 유지했었는데 그거를 그 주택가격 하락의 부양 목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네. 2020년과 21년처럼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다면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 18, 19년에 2017년 하반기부터 안정화 정책을 썼잖아요. 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진단이 뭐였냐면 다주택자가 갭투자로 집을 너무 많이 산다. 이게 진단이었으면은 전세 대출 금액을 낮추는 게 맞는데요. 특히 2019년부터는 네. 1주택 갭투자라 그래가지고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은 제가 이 패턴을 2019년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감독원에 이제 그 세미나를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7년에 전세 사학에 들어와서 자기 돈이 4억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강서구 쪽에 전세 네.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사학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무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쓴다 그러니까 집값 안 오르겠네 해서 전세를 살았어요. 네. 근데 19년이 됐네요. 2년 돼가지고. 근데 17, 18년 2년 동안 굉장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전체로 서울 경기의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으로 엮여서 주담대가 40% 언더로 나오거나 네. 하니까 전세가는 60%인데 주담대는 40%니까 자기 돈 60이냐 40이냐 자연스럽게 자기 돈 40인 게 낫죠. 그러면 자기가 전세 끼고 집을 사야 되는데 본인도 전세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이 돈 4억은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5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5억으로 증액을 하고 그리고 4억을 전세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신규 전세 계약 5억짜리에 4억 그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 가서 전세 대출 4억 받으면은 이제 4억이 유동화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 4억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서대문구 정도에 가서 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전세가 7억 정도면은 4억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세를 한 5억에 살았었는데 이제 전세 대출 5억까지 나오니까 이제 7억까지 올려가지고 그래 나도 한 5억 유동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분도 전세 5억을 7억으로 높이고 네. 5억은 유동화 시키고 이거 이제 한 마포쯤 가면은 이제 마포 정도에 가면은 매매가 한 13억에 네. 전세 한 8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포 갭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강서구에서는 서대문구 갭 투자를 하고 그 임차인은 또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마포에 갭 네. 매수를 하고 이 마포에 있는 분은 또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그 서초동이나 잠실 쪽으로 갭 매수를 하고 서로 엄청나게 연결돼가지고 이걸 정부에서 1주택 갭 투자라고 용어를 불렀는데 그리고 그 시기부터 전세가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지적한 게 뭐였냐면은 전세가 이제 완전 성격이 바뀌었다. 옛날에 전세는 그냥 서민 임대차의 한 방향인데 지금 전세는 어마어마한 그 갭 투자의 재원으로 전세 대출이 악용이 된다. 근데 이 전세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도 800조였거든요. 네. 그때도요. 800조에서 100조 대출 받고 있는데 이 나머지 700조가 다 유동화된다고 생각해봐라. 와.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 가지고 다 유동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진짜 엄청난 그
슈퍼 강세장이 온다 이렇게 해서 2019년 9월 대책, 네. 2019년 12, 16 대책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갭 투자 방지 정책이라는 건데 그 갭 투자 방지 정책을 낼 정신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전세 대출 제도에 대해서 손을 봤어야 되는데요. 이 전세가 서민주거라는 프레임 때문에 네.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그를 놓치고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제 전세 시장은 계속해서 했고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시장이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 대출 때문에 시장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커졌고 그렇게 커지는 와중에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까지 와버리니까 하여튼 임대차 산업 얘기하면 한참 걸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펌핑이 됐고요. 그래서 전세는 그러니까는 지금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순전세는 특히 더더욱 네. 그래요. 순전세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갭 투자의 재원으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은 전세가 그 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요새는 회의적이에요. 이제 월세 역시 네. 소득공제가 되고 그리고 월세는 적립식으로 분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예금식으로 한 번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라는 게 20년치 월세를 한 번 예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예치 금액에 대한 그 이자비를 사실상 되게 내고 있는 거랑 유사해가지고 네. 월세 대비 그렇게 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날 환경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보증부 월세를 적당히 선택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요즘 또 전세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전세 관련된 걸 좀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Z세대 네. 분이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데 회사가 너무 멀어가지고 회사가 어디신데요? 합정동이요. 아, 네, 오 마이 갓. 너무 멀어서 예. 자기가 이제 회사 생활을 못 하겠다. 네. 그래서 집을 나올까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들고 그래서 네. 행복주택 같은 거, 청년주택을 노려볼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 세대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집을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라도 사는 게 나을지 전세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정부 이런 걸 혜택을 좀 노려봐야 될지 그것도 네. 경쟁률이 세대요 엄청나게.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청년들이 집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데 네. 그 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의 12배가 넘는 자산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기 소득을 12년 이상 거의 모아야만이 겨우 살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기 때문에 직장 생활 2, 3년 차에 집 산다는 거는 사실은 투기적인 생각이에요. 그 투기적이라는 게 그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게 좀 투기적인 마음이기 네. 때문에 이제 10년, 12년 걸리는 거를 2, 3년에 하고 싶은 게 투기적인 거라고 했을 때 급한 의사결정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 다만 주거비를 아껴야 되는 거는 또 숙명이니까 그 그러니까요. 아끼는 방법에 여러 타입들이 있을 건데 이제 청년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청약제도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꿨고 그리고 그 공공분양주택도 50만 호로 생각보다 너무 늘려버려가지고요. 네. 공공분양주택에서 이 얘기하면 또 잠깐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공공분양주택이 원래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14만 호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5년 50만 호 늘렸어요. 근데 우리가 체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네. 이게 점증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청약이 3만 호, 4만 호, 그 다음에 한 9만 호, 13만 호, 17만 호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가는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원래 사전청약이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아직 이게 뭐 공공분양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할 것 같은데 내년 되면 엄청 늘어나게 체감이 되겠네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평택 지제역에도 신도시 지정했고 김포 한강 투 신도시도 윤정부에서 지정을 했고 네. 종전에 있는 남양주를 포함해서 왕숙지구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공공분양이 되는 건데 이런 공공분양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고 그리고 종전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만 했었는데 요새는 나눔형이랑 네. 이제 선택형이라 그래가지고 5년 살고 나중에 선택해라 이것도 있고 나눔형으로 더 싸게 팔 테니까 이제 수익을 좀 우리랑 나누자. 너 집 팔 때 제3자한테 팔지 말고 LH한테 팔면은 LH가 사줄 건데 지금 그러니까는 좀 싸게 샀으니까 이익도 그냥 나는 만큼만 조금 이제 같이 나누자 막 이런 식으로 패턴도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시 SH공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땅까지 다 가져야 되겠냐? 뭐 이러면서 집만 가져가라. 그래서 주택 건물 부분에 대해서 40년. 네. 그러니까 40년이면 80년인데 그럼 저희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쵸. 이제 다 되는데 그냥 건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동구가 3억 원대예요. 그러니까는 수방사령부 부지에 공급하는 25평 아파트가 8억 7천인데 땅까지 팔아서 그렇고요. 서울 강동구의 80년 거주주택은 3억대 나오거든요. 80년. 그럼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그 3억대 나온 아파트 역시 5년 지나면 전매가 돼요. 그냥 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억 원대에 분양을 받아서
토지 임차료 일부를 내더라도 어차피 토지 네. 임차를 올리지도 않을 건데 어차피 싱가포르나 말년이랑 이 여러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렇게 100년 살 수 있는 주택을 사는 게 싸게 거주를 하는 거고 돈 생기시면 그때는 민영주택을 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기회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거 꼭 알아보시라 하고 싶고요. 네. 이게 분양형이고 그 임대형은 종류도 많은데 그래서 SH공사, 서울도시공사랑 LH공사랑 그 다음에 본인이 경기도면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부산이면 부산도시공사, 인천이면 인천도시공사, 도시공사 레벨의 홈페이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 관계자가 보고 계시다면은 이거 다 취합해서 한 군데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기 청약홈에 들어가면 네. 거의 민영주택만 있거든요. 네. 근데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전청약 홈페이지에는 LH가 하는 국가급 레벨 프로젝트만 들어가는데요. 여기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네. 도시공사 레벨 사업들도 여기 다 넣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루에 뭐 여기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저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이건 아니지 시간이 않습니까? 없죠. 우리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대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좀 접근하지. 이것도 그래서요. 여유가 있고 안 바쁘고 네. 부모가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너 이거 좀 네. 알아봐라 하는 사람만 좀 그러니까요. 가져가고 진짜 고칠 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네. 뭐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쨌든 이 영상은 그 Z세대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파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또 아. 출장 오셨는데. 네, 일단은 뭐 네. 제가 드리는 말이 어떤 부분은 또 뭐 합리적으로 들리셨겠지만 어떤 부분은 매우 비합리적으로 들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산 시장에서 그 소위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을 좀 맹목적으로 추종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경험이 없었을 때 뭐 그냥 TV나 이런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이 다 대단하다고 느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제 인생을 갈아 넣었었는데 네. 돌아오는 건 마이너스 90% 투자 수익률이었고 막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조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맹목하지는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많이 보고 들을수록 결국은 좀 더 합리적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뭐 일부 방송만 보지 마시고 정말 네. 폭넓게 보시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랑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회 되면은 이제 자주 불러주세요. 네, 또 나오실 거죠? 네. 저희 아파트 오늘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최상욱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스팟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